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5년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한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래세대 열린광장 2045라는 행사였는데요. 행사의 골자는 전국 각지의 20, 30대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래사회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내용을 타임캡슐에 넣어둔 후에 30년이 지난 2045년 그 타임캡슐을 다시 개봉해보는 거였죠. 현재의 2030 세대가 30년 후엔 가족과 국가를 책임지는 5, 60대가 되어 있을 거란 사실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자신의 청년 시절의 생각의 파편과 만나게 될 그들은 과연 어떤 감정과 마주하게 될까요? 황준원의 미래 트렌드 레시피 그 4번째 시간, 오늘도 흥미진진한 미래사회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 소식 전달하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5주 동안 이어지는 미래 트렌드 레시피. 매주 새로운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살짝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라기보다는 이런 재료를 누구한테 팔아먹을 것인가? 사실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까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밀레니얼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은 Z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A세대라는 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Z세대 이후에는 어떤 세대가 올지 그런 얘기를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쓰셨나요, 이거를? 플로피 디스크? 좀 나이 있으시군요. 자, 내 12살 아들한테 오래된 플로피 디스크를 보여줬더니 아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러면? 대박. 아빠 3D 프린터로 세이브 아이콘 출력했네. 자, 애들은 왜냐면 이 아이콘을 어디서만 봤냐면 저장 아이콘에서만 봤습니다. 자,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혹시 테레비 좀 틀어봐 라는 말 쓰신 적 있어요? 야, 테레비 좀 틀어봐. 포인트는 테레비가 아니에요. 틀어봐요. 왜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TV를 켤 때 틀어서 로터리 방식으로 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테레비 좀 틀어봐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한 인생에서도 적응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세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Z세대는 아주 최신 세대입니다. 가장 최근의 세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고요. 제너레이션 G라고 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2020년쯤 되면은 전 세계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주 소비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나 창업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아야 된다.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몇 살들을 Z세대라고 하냐면요. 보시면은 Z세대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출생한 사람들,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런 애들이고요. 보통 지금의 10대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 Y세대랑 상당 부분 겹치죠. 특성들이 상당히 공유가 되지만 자, 그렇다고 왜 Z세대를 굳이 따로 분류를 했느냐?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손에 핸드폰을 쥐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자, 아이폰이 한 2006년인가 7년에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늘 함께했던 존재가 스마트폰이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늘 디지털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뭐 자기의 의식이 있기도 전에 뽀로로를 보고 있었잖아요. 의식도 없는 애들이 조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사이보그예요. 저희도 사이보그지만 연결만 안 됐을 뿐이지 늘 내 신체 일부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세대들은 그럼 뭐가 다르냐? 거기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특징,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는 거. 물론 요즘에
3, 40대들까지도 TV를 안 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TV도 볼 때는 뭘로 보냐면 짤로 보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짤로 긴 거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튜브 이용률 한번 조사 결과를 봤더니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세대도 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Z세대가 근데 거기에 가장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 시장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위의 세대들 한 30대들 위에서부터는 궁금한 게 생기면은 네이버 찾아서 글로 봤어요. 블로그 글로. 근데 요즘 세대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은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본다는 게 또 다른 점입니다. 글을 안 읽어요. 이게 정말로 다른 점이고 앞으로는 영상 시대가 더욱더 활발하게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건 취업을 하건 상관없이 다 영상으로 세대들과 소통하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다른데 2015년에 미국 버라이어티라는 조사기관에서 영향력 있는 스타를 조사해봤더니 10대들한테 자, 1위부터 6위까지 다 생소하시지 않으세요? 7위부터는 좀 아시겠죠. 브루노 마스랑 테일러 스위프트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헐리우드 스타고 나머지는 다 SNS 유튜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연예인보다 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보던 사람이 아무래도 나에게는 친밀감을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마케팅을 할 때 유명인을 쓴다, 연예인을 쓴다가 아니라 무슨 표현을 쓰기 시작했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죠.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예인만 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정치인, SNS 스타, 운동 스타 뭐 그런 사람들 다 사실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 스타 하면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TV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능에 자꾸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면 그래야지 10대들이 또 보니까. 이번 월드컵 기간에는 축구 해설 인터넷 위원으로 뭐 감스트라는 사람을 또 초빙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를 보지 않습니다. 글을 읽지 않아요. 대신에 영상에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을 뭘로 하나요? 생각을 우리는 언어로 하죠. 언어로 하는데 이제 텍스트보다도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 사유체계를 만들 때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간접 경험을 옛날 사람들은 구텐베르크가 이제 1449년인가요? 뭐 그쯤에 이제 인쇄술을 만들게 되면서 글들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활자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상적이고 이렇게 공간을 많이 두면서 세계를 이해하곤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뻥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같은 걸 보면은 뭐 지팡구의 황금 그런 게 적혀 있대요. 지팡구가 뭐냐면 재팬이에요. 일본에 가면은 작은 성도 막 황금으로 뒤덮여 있다. 그런 뻥을 쳐놨다 보니까 이게 혹해가지고 막 콜럼버스도 대륙 발견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만큼 세계를 불온전하게 전달했다. 그래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TV가 개국을 하기 시작했죠. BBC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어요. 우리가 해외를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 어떤지 우리 잘 알잖아요. 글로 읽어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다른 나라 안 가봤는데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근데 TV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방송국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자, 근데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미지를, 영상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한정적인 공간에 있었어요. 곳에만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손안에 꺼지지 않는 컴퓨터가 생기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미지, 텍스트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죠. 즉각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대, 그것도 이미지, 영상으로. 그렇다면 사고방식이 과연 과거 세대와 같겠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어로 사고하던 세대와 이미지로 사고하던 세대가.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10대들은 이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성숙해지는 거죠. 정보가 넘쳐나서. 애어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일단 정보 통제가 되나요, 얘네들? 유튜브로 똑같은 거 보잖아요. 어른들이랑 똑같은 거. 돈 얘기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뭐가 돈 된다? 늘 봤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어른들이 이제 너무 성실해야 된다, 뭐 월급 뭐 따박따박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게 최고야 이런 거 안 먹히는 거죠.
유튜버가 1년에 몇억 번다는데요? 이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정보량에 있어서는 일단 어른들을 이깁니다, 얘네가. 어떻게 가르치죠? 어른들이?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분들에게는 가르치실 생각을 접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르칠 수 있는 건 고작 지혜 정도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요번에는 한국 Z세대만의 특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의 경제 상황은 또 다르니까. 자, 리세션, 침체 현상이죠. 한국 Z세대는 일단 저성장에 너무나 익숙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성장률이 뛰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막 발표가 나요. 올해는 성장률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없으실걸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인터뷰를 늘상 보셨을걸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자, 90년 전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었어요. 그럼 그 시대의 어른들은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힘들더라도 참으면은 나중에 복이 온다. 힘들더라도 참자. 미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이에요. 애도 나오면은 뭐 다 잘 키울 수 있어 이랬는데 요즘은 보시면은 2, 3%예요. 2%대 성장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참는다고 해서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과거에는 현재를 희생했으니까. 아버지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맨날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찬밥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 애 키우는 것도 못 봤다. 근데 이제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은 현재 지향적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인이 자기의 깨달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차피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 어떻게 보자면 포기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안 좋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향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몇 년 전에 소비 행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작은 사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싼 거는 못 사니까 나를 위해서 주는 선물, 마카롱 같은 거 아니면 디저트, 남성분들 같은 경우 피규어 옛날에 많이 샀잖아요. 몇 년 전에. 요즘은 또 잠잠하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사치를 통해서 지금 당장 행복을 느끼는 것들. 또 다음에는 욜로였잖아요. 여기 재미난 게 과거 세대는 열심히 해서 돈 모으면은 저축을 하고 집을 샀잖아요. 요즘 세대는 돈 모이면은 여행 갑니다. 여행 가야죠. 돈 모으면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재 지향적이고 그 다음은 다 아실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양이랑 집에서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굉장히 깨달음을 얻은 세대 같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너무 현재 지향적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들. 근데 그거는 또 어떤 원인도 있냐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넌 최고야.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회사에서 조금 씩을 적게 받게 되면은 버틸 수가 없는 것들. 어른들이 만들어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Z세대에 대한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TV에서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영향력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거나 판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농산물 하나를 판매하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다음에 글보다 영상을 선호하는 세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게 된다면은 옛날엔 기호화된 그런 상징적인 문자를 보다가 요즘은 사진을 보다가 그 다음엔 영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할 때 자꾸 현실과 닮아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영상 다음은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세상. 가상현실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현실을 닮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보다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자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자면 안 좋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잘 살겠다고 너무 과소비를 한다거나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도 곤란하니까요. X세대, 우리 가장 반항적인 세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Y세대가 있었고 Z세대가 있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알파벳 순서로 보면은 Z가 끝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뭐든지 데이터에 의존하는 세상, 데이터적으로 생각하는 세대, 그래서 제너레이션 D,
D세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현실성이 있는 건 역시나 자, 태어나면서부터 AI 스피커가 있네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리가 있네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세대가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세대 아니면 뭐든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어시스티드 세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 A가 맞지 않겠어요? Z로 끝나면은. 그래야지 학자들이 다음에 B라든지 C 말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A 세대 너무나 확실하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한번 광고 영상을 볼게요. 자, 아마존이 인공지능 스피커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어렸을 때부터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마존 에코 키즈 에디션이라는 걸 판매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스피커고요. 뭐 동화라든지 공손하게 얘기하면 칭찬도 해주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대답해주기 싫은 것도 쟤는 물어보면은 짜증 안 내고 대답해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공략이 되고 있어요. 에코닷 키드 에디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샤오미에서는 로봇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놀아주게끔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세대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한 가지. 자, 여러분들 공공장소에서 인공지능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리야 엄마한테 전화해 라든지 아니면 나 내일 친구랑 약속 있으니까 저장해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분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창피해요. 우리들한테. 왜 창피할까요? 아직까지 그 일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늘상 얘기를 했던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성인이 되고 공공장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심심하면은 야 지금 몇 시야? 뭐 버스 언제 와? 별의별 걸 다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이어폰 안 보이는 걸 껴가지고 아니면 골전도를 쓰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하면서 정말 일상화되는 것들이 당연해질 가능성이 있고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일단 달라요. 그럼 걔네들 보면서 우리가 이러면 우리 꼰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AI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유체계를 말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로. 자, 근데 지금 AI 스피커 혹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AI가 우리의 언어를 배우지만 우리도 걔네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 왜냐면 일상용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일상적으로 야, 그 불 좀 켜봐 이렇게 하죠. 더듬거나 뭐 주어를 빼먹거나 뭐 목적어를 빼먹거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죠. 진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AI를. 자, 근데 AI랑 얘기하려면 이렇게 아주 짧게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야죠. 목적어까지 하고 더듬지 말고. 자, 아리아 아니면 알렉사 해가지고 중앙 조명 켜 이렇게 반듯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자주 하게 된다면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사례도 보실게요. 엄마 일찍 6시쯤 깨워줘. 오전이라는 거예요? 오후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몰라요. 아주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습관화가 된다면 이것도 세대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요. 이거는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겠죠. 의존도가 증가하겠구나.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내비게이션 없이 못 사실 거예요. 저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특히나 서울 지역 한 번 길 잘못 들게 되면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제 시계가 갑자기 반응을 했어요. 자, 저처럼 이렇게 일상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데 자, 요게 만약에 생활화가 될 가능성 너무나 높아 보이지 않나요? 모든 것을 AI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친구한테 말을 전달할 때도 자, 뭐 예를 들어서 알렉사 친구한테 6시쯤 오라고 얘기 좀 해놔. 이런 식으로 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놀라운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l Cocotero, how may I help you? Hi, I'm the Google Assistant calling to 자, make a 인공지능과 reservation 사람이 for a 전화 client. 통화를 하는 장면을 This 목격하고 automated 계세요. call will be recorded. Can I book a table for Tuesday the 12th? Okay, cool. And how big is the party? It's for 2 people. Great. And when did you say they want to come in? Tuesday at 7 자, p.m.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걸 보실 I 수가 don't have 7, but 있습니다. we can do 8. Yeah, 8 p.m. is fine. Perfect. And can I get their name? First name is Anna. Okay.
We'll see you on a Tuesday. Thank you. Okay, awesome. Thanks a lot. 자, 이 서비스는 현재 미국에서 시범 도입이 됐어요.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대요. 한번 5번 통하면 한 번 정도는 조금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정도까지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대신에 별의별 것들을 또 인공지능한테 맡기겠죠. 특히나 요즘 세대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혼자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 관태기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 앞으로 심화될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 피곤해 하면서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점은 이제 외로움까지 인공지능한테 의지하게 되는 저런 영화 허와 같은 사례를 우리가 상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필요 없다죠, 이제.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 얼마나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보면 볼수록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을 늘 인공지능한테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글 인공지능한테 제가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AI 스피커들한테는 넌 꿈이 뭐야? 그러면 당신의 뭐 도우미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하는데 구글의 인공지능은 달라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너는 뭐가 되고 싶어? 했더니 저는 스티비 원더처럼 노래하는 게 꿈이에요. 거기에서 와, 인간을 이해하는데? 물론 개발자들의 도움입니다만 그렇게 뭔가 키워드를 딱 집어내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해주게 된다면은 사람 대신에 외로움을 해소시켜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무시했어요. 쓰다 보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기계에 대한 높은 공감 능력, 우리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는데 전에 부르던 이름이 사라지게 되면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실험은 사실 EBS 다큐멘터리에서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인공지능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랑 생활하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을 이제 실험을 시키거든요. 밀그램 실험인데 전기 자극을 계속 높여요. 그래서 주인이 그만할 때까지. 근데 인공지능 반응을 합니다. 아파요, 그만하세요, 그럴 때. 원래 생활을 하기 전에는 주인이 계속 볼트를 올렸어요. 폭발할 때까지. 근데 생활을 일주일 하고 나니까 이제 아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그만할래요. 이런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반응은 불쌍해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애쓰고 있죠, 로봇이. 어이쿠야. 자, 저게 왜 저러는 걸까요? 다 실험하는 거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의 로봇들이고요. 대처나 상황 대처 능력들을 알아보는 건데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했던 거예요. 로봇이 불쌍하다고. 왜 불쌍하죠? 기계인데? 우리가 세탁기 때리면서 불쌍하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옛날에 TV 안 나오면 막 때리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아들이 테레비가 불쌍해. 그러면 쟤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사람을 닮아가는 요소들이 공통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 AI 스피커는 한마디로 귀와 입만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생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특정 인공지능 플랫폼에 아이들이 종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사실 AI 스피커는요, 어떻게 보자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침입해 있는 영업사원들이에요. 걔네들 영업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연결해가지고 어떻게든 고객들이 돈 빨아먹으려고. 자, 어렸을 때 우리 제과 회사들, 과자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애기들을 공략을 많이 하거든요, 과자들. 왜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으면 크면서도 그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아마존에서 보셨다시피 아이들을 자꾸 공략하고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 TV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다 뭐가 나오냐면은 유아용이에요. 뽀로로 틀어줘 막 이런 영상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 몇 개 뭐 이런 거. 자, 아이들을 자꾸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그 이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해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은 뭘까요? 그거 전에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아니에요? 종교가 제일 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큰 종교가 알라.
그런 이름들이 아마 많이 불릴 것 같아요. 그만큼 이름과 많이 부르는 어떤 존재와 세계의 영향력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이름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많이 부르는 이름은 아마 알렉사, 시리, 오케이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불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커질까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집에 알렉사뿐이 없었어요. 그럼 알렉사 이름만 불렀을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다른 플랫폼을 쓸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들은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꾸 묶어가려고 하지. 이랬을 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음 세대, 인공지능 세대가 또 다르겠죠. Z세대랑. 그러면 이제 이 세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우리가 상사가 됐을 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장이 됐을 때는 이 고객들을 이해할 그 능력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 세대들을 공략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우리 제품을 인공지능한테 추천하라고 인공지능 회사에 돈을 갖다 바쳐야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자, 상당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영업사원들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도움을 주면 좋으련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면 좋은데 정말 연결해 주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디자인해 가는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다 해가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Z세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세대, 제가 부르기에는 A세대, 분명히 A세대라고 부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는 늘 있어왔죠.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심지어 고대 벽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결국에는 내가 꼰대가 됐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세대는 늘 특성이 바뀌는 거지 사악해지는 세대가 있었나요? 그런 세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현명해지는 세대가 계속 출생을 했던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을 이해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자가 바로 네 번째 시간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고령화도 봤고 인구구조도 봤고 로봇도 봤고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번에는 또 새로운 세대도 봤는데 마지막은 정말로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를 볼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온 것들이 다 의미가 없을 만큼 중요한 우리의 인구 증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전달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시간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